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 바로 이 교회 학교의 쇠퇴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 있지요. 또 탈종교화 문제 있지요. 점점 교회의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설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문제가 당장 힘을 써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는 좀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던데 애가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고 또 애가 점점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키운 개가 맞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행동을 하면 참 혼란스럽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자녀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자녀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무엇을 즐겨하고 우리 딸이 무엇을 행복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요즘 친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특별히 2030 MZ세대의 가장 열띤 관심을 받고 있는 이 MBTI라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MBTI는 이제 열풍이죠. 열풍이라는 말보다는 열광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혹은 청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얘기하면 통성명을 하는 게 아니라 MBTI가 뭔지부터 묻습니다. 나는 뭐 ENTP인데 너는 뭐야? 라고 묻습니다. 오죽하면 이 외신들이 한국의 지독한 MBTI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맞다투어서 이제 보도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MBTI라는 게 뭔가, 아마 이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것은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지표라는 이 말의 줄임자, 그러니까 이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 앞자를 합친 말입니다. 여기서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이 MBTI라는 이것을 만든 실제적인 창시자입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듯이 여기 보이는 두 여자분이 보이시죠? 이분들이 마이어스와 브릭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칼 융입니다. 왜 제가 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드리냐면요. 이 옆에 있는 이 두 분,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저벨 브릭스 마이어스는 이건 어머니와 딸, 이 모녀 관계인데요. 이분들이 어느 날 이제 칼 융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성격 유형 이론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실제화시키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만든 시기가 이제 2차 대전 시기였고요. 2차 대전 때 남자들이 다 전쟁을 가니까 그 공백을 여자들이 메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든 이 성격 지표를 여성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여성에게 맞는 직업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여성에게 맞는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MBTI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62년에 이제 매뉴얼이 출판이 되고요. 유시 버클리의 도널드 맥킨 교수나 아니면은 다른 타 교수들과 협업을 해갔고요. 지금 보안 완성되었고요. 오늘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한 30년쯤에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 김정택이라는 이제 카톨릭 신부님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도입이 되다가 개신교에서 이것을 우리도 한번 사용해 보자 하고 이게 넘어오게 됐는데 한때 교회에서는요 이 MBTI 검사를 다 시켜갖고 소위 말해서 은사 개발 세미나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재직 수련했다 요거를 했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와 성당은 이 MBTI 검사에 관심을 가졌을까? 많은 분들이 오고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의 사역을 하니까 그 안에 관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MBTI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와 성당 안에 있던 이 MBTI가 갑자기 대중에 공개되고 대중의 열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2020년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밝혀지면서 MBTI가 설명이 되고 이것이 이제 MZ 세대들의 구미를 당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MZ 세대들이 밈이나 뭐 무슨 뭐 영상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MBTI와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이것에 관련된 수많은 트렌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면 MBTI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격의 유형이 좋아하는 식당, 좋아하는 여행지, 좋아하는 옷, 뭐 이런 걸 이렇게 짜맞춰서 소위 말해서 이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정도로 대중화되고 상업화된 상황이 오늘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MBTI 뭐 하는 거야? 이제 궁금하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내가 어떤 성격인지, 제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분석을 하기를요,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분석을 잠깐 했는데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보고 처음에 직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보다는 감정적이 먼저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들은 어쩌면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짜맞춰진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의 인식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지표를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하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이 16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ISTJ부터 ENTJ, 여기까지 이렇게 막 16개의 유형. 사람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 저 빨간 속에는 ENTP입니다. 제 성격 좀 잘 알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외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형이고요. 사고형이고요. 인식형 인간이라고 이게 써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며 그리고 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 3.5%밖에 안 되는 희귀한 성격이에요. 좀 독특하죠, 제가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장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발명가형인데 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박식하고 독창적이고 이렇게 풍부하고 막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안목이 넓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보니까 현실에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가 뜬금이 없고 좀 재수가 없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각 유형에 맞는 일종의 그 성격을 분석해주고 그 성격에 따른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검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기 개발의 팁까지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좀 일을 진행하고 규칙과 규율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고 가능한 것과 가능할 수 있는 것 구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 팁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MBTI가 빛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이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래 직업,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ESTP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심지어 나는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지? 연애하는 사람, 연애 스킬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보니까 어떤 유형인데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자녀 양육 방법까지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 그대로 척척박사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BTI는 연대를 시켜줘요. 연대를. 그게 어떤 거냐면 저와 같은 사람이 누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소크라테스, 오바마, 마오쩌둥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 스타일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국내와 국외에 어떤 정도의 사람이 있고 나 자신과 우리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연대의식.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있네? 이렇게 마음에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열광했었던
얼마까지 열광했었던 혈액형과 성격의 사이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B형은 지지지. 뭐 이거 아시세요? 모르세요? A형 뭐 참고로 설명해주면 소심하고 세심하고 뭐 지랄 맞고, 저는 B형인데 지랄 맞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요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심지어는 이 혈액형 가지고 심지어는 뭐 궁합이니 뭐 조합을 시키는데 뭐 AB형하고 A형하고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한참 보고, 또 우리 옛날에 한번 즐겨보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MBTI는 혈액형의 이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혈액형은 이 성격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과학적인 보고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근데 이 MBTI는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 문항에 이제 체크를 해갖고 소위 말해서 그걸 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분석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결하고 분명하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앞에 것을 우리가 예상하기에 가장 좋은 뭐 그러한 젊은 친구들이 딱 좋아하기는 그런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MBTI를 굉장히 거의 맹신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MBTI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하는데요. 문제는 이 MBTI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짝퉁 검사가 많습니다. 이 MBTI를 어떻게 살펴보냐면 인터넷에서 살펴보는데 그 인터넷이 정확한 검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95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이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결과가 모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내향형과 외향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향적인 게 55%, 그리고 내향적인 게 45%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중간적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냐면 내향적인 게 한 10%, 외향적인 게 한 90%. 근데 이런 분하고 저하고 그 같은 테두리 안에서 2가 돼버려요. 외향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16조각 안에 꿰맞춰버리니 과연 이것이 이 결과가 오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날 이 컨디션에 따라서 가끔씩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성 없게 하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모호할 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해서 그나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극단적으로 독식하고 맹신을 해갖고요. 이 유형의 사람은 저 유형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MBTI를 물어봅니다. 너 뭐야? 그 유형이에요. 넌 나하고 절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구직을 해야 되잖아요. 구인을 할 때 어떻게 뽑느냐? 우리는 ENTP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ESTJ만 뽑습니다. 이렇게 MBTI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쁜 성격, 좋은 성격 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이 MBTI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MBTI를 가지고 오히려 그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서열을 만들고 공동체의 계급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원래의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한마디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MBTI가 뭐가 문제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청년들이, 왜 청소년들이, 왜 아이들이, 심지어는 예지까지 아빠 도대체 MBTI가 뭐예요? 아빠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MBTI를 열광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맹신하기까지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따져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선견 임지훈 연구원이 월간 목회 지난 4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디지털 격변기와 글로벌 시대 속에서 태어났으며
경제난, 구직난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MZ세대들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 한창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아야 하는 MZ세대들에게 이러한 고립 상황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다. 여기는 이제 전후 세대들이 있으십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같이 우리 실버들과 여행 갔는데 꼭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뭐 6.25 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후 세대에서 나라가 정말 못 살았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뭐 7위? 8위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 끝에 어떻게 보면 열매를 여러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에보다는 나은 오늘이에요. 어제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더 못 사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가라앉고 성장 동력이 점점 무너지고 아이들을 낳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아버지보다 못 사는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난 오지요. 구인난 오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AI니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사회가 막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코로나19까지 닥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막 공동체 혹은 관계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립이 더 무너지게 되고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막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죠. 한창 청년이 한창 꿈을 펼쳐야 되고 한창 활동해야 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3년 동안 꽁꽁 묶여서 고립된 상황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MBTI에 열광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도표가 있는데요. 다음이에요. 이 네이버에 사람들이 검색어를 하잖아요. 이 검색어에 MBTI와 관련된 검색을 얼마나 했는가를 봤더니 저기서 보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MBTI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 한마디로 그 고립된 상황,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느껴졌던 아이들의 그 감정이 한마디로 이 MBTI의 이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들게끔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이 고립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느꼈기에 이렇게 MBTI에 매달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MBTI 열풍의 이 뒤에 있는 그 이면, 숨겨진 심리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뭐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불안하다. 아이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뭐가 불안하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세대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해줬어요. 아빠들이 잘해줬어요. 그래서 다 공주님으로 왕자님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립감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하다. 인간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사시는 분 집에 무슨 문제 있고 뭐 쉽게 해서 밭공기가 몇 개고 얼마 전에 무슨 솥을 바꿨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살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땠어요? 바로 앞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갑니다. 회사에 누가 있습니까? 같은 동료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한마디로 거기에는 부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그 사장님 부장님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 라떼라고 합니다. 꼰대는 뭐예요? 옛날 소리 계속하고 옛날 행동 계속하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랑 너무 안 맞으니까 이러한 인간관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대인관계 이 고립감 속에서 나도 힘들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불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하다. 가장 문제는 이건데요. 나로는 안 돼. 이렇게 관계해서는 안 돼. 그러면 나의 내일은 어떨까? 내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을.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벌어먹고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나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M4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포기를 하겠어요?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몰라요. 불확실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난, 구인난, 팬데믹, AI,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MBTI를 보면 뭐가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많네. 뭔가 불안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불편했는데 아, 이 대인관계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만나면 돼. 뭔가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이 불확실한데 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직업군이 좋아.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MBTI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불안감과 불편함과 불확실감, 고립된 상황 속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는 듯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해소가 될까요? 여러분 혈액형 저 A병이고요. 저희 아내 A형입니다. 결혼할 때 무슨 65%인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했어요. 여러분 65% 싸웠어요? 그게 맞던가요? 그러한 것은 우리를 잠시 안심시켜주고 잠시 잠깐 위로해 줄지는 모르지만 삶의 문제는 전혀 달라지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앞으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녀들, 이게 단순히 자녀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의 삶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 이면에 있는 심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본문에서 그런 해답을 찾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있는 등장하는 야곱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 우리 자녀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지금 야곱의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다, 답답하다. 두렵다, 답답하다. 이 두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가 밀려오고 알 수 없는 거죠. 답답한 건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재산들을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놔요. 좀 나중에라도 하나라도 남게 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할까. 지금 이 야곱은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답답함, 불안감, 불편함, 불확실함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는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불안하죠. 왜입니까? 나를 보니까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하란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는 또한 지금 불편합니다. 에서 형과의 관계, 자기 주거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삼촌 라반 뒤에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나에 대해서 낯설고요. 나에게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불편함 속에 있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몰라요. 당장 에서가 칼 들고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지나고 난다고 해도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이 그 지방에 있는 그 족장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는 그러한 야곱, 그 야곱이 지금 그러한 불안감, 고립된 상황 속에서 했던 게 결국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요, 이런 기록을 하는데 우리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들크로아라는 이 19세기 화가가 그러는데요. 이 제목이 뭐냐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 야곱이 뭘 하고 있느냐? 뜬금없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씨름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씨름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씨름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는 격투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요 지금 야복강 앞에서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격투기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식들 다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 다 보내놓고 나는 지금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형 어떻게 만나야 될지 막 불안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막 붙잡고 싸우고 막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꼭 우리 청년들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 이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도 매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체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씨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해줘.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 나 지금 불편해 죽겠어. 나 지금 불확실해 죽겠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여겨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확실한 게 없으니까. 뭔가 완전한 게 없으니까. 뭐라도 붙잡고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 한마디로 지금 고립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알 수 없는 내를 향해서 나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감정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죠. 하필이면 그가 씨름하고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학자들은 이분이 아마 예수님의 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그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불안과 불편과 불확실성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라는 뜻은 위로입니다. 이 왜 위로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뜻인가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아브라함처럼 산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요셉은 요셉처럼, 이삭은 이삭처럼.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네 인생은 뭐냐?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 인생 도대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는데 저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발뒤꿈치라는 단어예요. 이 발뒤꿈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태어날 때 누구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 형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왜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형의 뒤통수를 쳐서 해먹고 살까 이거였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까였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형 대신 뭐예요? 장자권을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집을 떠나고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죠. 한마디로 이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남 등이나 쳐먹는 사기꾼. 왜 그랬을까요? 확실한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에서가 누려야 될 게 제일 확실했고 그걸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이 뭔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불편하고 안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 힘으로 사는 야곱의 인생 더 꼬이고 더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더 이상.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안 돼. 그걸로는 더 고립되고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해질 뿐이야. 그거 네가 버리지 않으면 항상 이 모양일 거야. 이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럼 야곱의 길을 버리고 택해야 될 이스라엘의 길,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요, 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은 하나님이시고 사라라면, 이 사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와 다투다란 말도 되지만 누구와 힘을 가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예요. 어떻게 강하게 됐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네 인생에선 야곱이란 이름은 지워버려. 넌 이스라엘이야. 네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네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아니야. 너는 나를 붙잡아. 나에게 힘을 얻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MBTI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예수를 믿는 자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로 사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 그 삶을 통해서 불안과 불편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거를 아주 표로 만들었어요. 표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은 도대체 뭔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은 뭔가? 이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안하면 의지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불안하면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붙잡아야 돼요. 불편하면요, 사랑으로 극복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불확실하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명한 새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런 고립된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한 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산 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날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